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고양과 부천의 신도시 두 곳을 추가 지정하는 등 28곳에 11만 호의 주택을 공급합니다. 남양주와 하남 등에 이어 3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3기 신도시 윤곽이 모두 확정됐습니다. 귀국 후 첫 출근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권 조정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넓어져 다행이라며 일단 몸을 낮췄습니다.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주는 건 문제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조만간 입장을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로 북한 단거리 발사체에 대해 논의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일본 총리와 통화하며 북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클럽 버닝썬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내일 승리와 동업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영장에는 성매매 알선과 클럽 자금 횡령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덕 보도합니다. 이마트24가 편의점을 여는 가맹점주에게 예상 매출을 과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점주가 항의하자 본사는 사전에 보여줬던 예상 매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파격 할인가로 나온 물건을 구매했지만 시간만 끌며 배송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런 인터넷 마켓 피해는 지난해 10,000건을 돌파했습니다. 그 실태를 MBN이 보도합니다. 정부가 지난해 부동산 급등 대책으로 내놓은 수도권 30만 가구 주택 공급 3기 신도시 계획의 마지막 퍼즐이 나왔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창릉과 부천시 대장동 일대로 모두 서울과 인접한 지역인데 총 11만 가구를 새로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이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고양시 창릉동 일대입니다. 서울과 인접한 지역이지만 대부분 지역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그동안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 지역 813만 제곱미터를 3기 신도시로 지정하고 3만 8천 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경전철 서부선을 연장해 세전역부터 고양시청까지 14.5km의 가칭 고양선을 신설하고 34단 부지를 활용한 대규모 도시숲도 조성됩니다. 김포공항 남서쪽 부천 대장지구도 신도시로 지정됐습니다. 2만 호의 주택 공급과 함께 판교 제일테크노밸리보다 큰 자족용지를 조성해 인근의 계양테크노밸리와 마곡산단을 잇는 서부권 기업벨트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안산 장상과 용인 구성 등에도 중규모로 택지를 조성해 3만 6천 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지자체 합동조사를 실시하는 등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중소규모 택지는 내년부터, 신도시는 오는 2022년부터 차례로 분양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이번 발표에는 서울 도심에도 10,000 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구의역과 사당역 주변 등 자투리 땅에 짓는다고 하는데 서울 집값에 영향을 미칠까요? 엄혜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이 있던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 1구역입니다. 지하철 2호선과 가깝고 강남 생활권으로 묶이는 알짜 땅에 1,30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지하철 2호선과 4호선이 만나 서울 경기의 길목이 되는 사당역 복합환승센터에도 1,200가구가 들어섭니다. 서울 도심 땅에만 군부대 등 자투리 땅을 이용해 1,500가구를 짓겠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입니다. 또 서울 도심에 건물을 높이 지을 수 있도록 상업지역과 준주거 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관건은 이번 신도시 발표가 최근 꿈틀거렸던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입니다. 일단 정부가 서울 매수 대기자들에게 분양을 기다리는 것이 유리하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무주택 자격으로 있는 게 예를 들면 청약에 유리한다든지 더 좋은 자격을 가지고 집을 살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라는 시그널을 주는 효과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부가 약속했던 물량을 맞추기 위해 무리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는 만큼 예정했던 시기에 주택 공급이 이뤄지는가가 집값 안정을 좌우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MBN 뉴스 엄혜림입니다. 정부는 3기 신도시를 총 3번에 걸쳐 발표했습니다. 어디인지 볼까요?
지난해 9월 1차로 3만 5천 가구를 발표했고 12월에는 2차로 15만 5천 가구, 그리고 이번에 3차로 11만 가구를 발표했는데 사실 1차 발표 때는 소규모 택지지구가 대부분이라서 신도시라고 부를 만한 게 별로 없었고 2차와 이번 3차 발표에서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부천 대장과 고양 창릉이 나왔으니 이걸 신도시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나름 지역 안배를 한 셈입니다. 이 신도시 지역에 모두 17만 3천 가구를 새로 짓고 나머지 12만 7천 가구는 서울 도심이나 과천 등의 81개 중소 택지를 추가로 조성하게 되는데 수십 년간 이곳에서 터전을 잡고 살아온 원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데다가 매번 신도시 계획이 그랬지만 정부 발표와 실제 공사가 다르게 이루어지다 보니 벌써부터 잡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위례 신도시만 해도 교통편을 마련해 준다더니 아직도 안 짓고 있지 않냐 이겁니다. 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3기 신도시의 퍼즐이 완성된 날, 경기 하남 교산지구를 찾아가 봤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로 발표한 지역으로 정부의 기대와 달리 주민들의 반발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에 대한 기대감은 찾아보기 어렵고 보시는 것처럼 정부 정책을 규탄하는 플래카드가 도로 곳곳에 휘날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정부의 3기 신도시 정책에 반대하며 수차례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우리는 갈 때까지 끝까지 가니까 너희들은 별짓을 다 해도 소용이 없다. 이거 아닙니까? 추가로 다 발표한 거를 이 국토부 쪽에서는 상당히 국민을 무시한 거 아니냐. 역시 3기 신도시로 확정 발표된 경기 남양주 왕숙지구에서도 개발 백지화 주장이 터져나왔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비노선 등 교통대책도 제자리 걸음이고 주민들 땅을 강제로 빼앗아가면서 보상이라고 둘러댄다는 겁니다. 정부가 3기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 만사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거는 하나도 이뤄질 수 없는 말장난을 하고 있다. 신도시 개발의 첫 단계인 주민 설명회마저 주민들의 반발로 줄줄이 연기되는 등 암초를 만난 3기 신도시는 입주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연휴 사흘간의 장고 끝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민 기본권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다만 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넓어진 건 감사하다며 한결 누그러진 모습이었습니다. 이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에 올라간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민주주의에 반한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문무일 검찰총장. 귀국 후 첫 출근에선 다소 누그러진 모습이었습니다. 깊이 있는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어서 다행이고 한편으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수사를 시작해 스스로 마무리 짓는 권한까지 갖는 데는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사의 개시 그리고 종결이 구분되어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문 총장이 주재한 대검 간부회의에서도 이런 의견이 모였습니다.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게 기본 입장이지만 어렵다면 경찰 수사에 대한 더 강한 통제 장치를 둬야 한다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연일 수사권 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자 경찰도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밥그릇 다툼으로 비칠 경우 이를 그르칠 수 있는 만큼 일단 맞대응은 최대한 자제한다는 전략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잠시 숨고르기에 나선 검찰은 내부 회의를 한두 차례 더 거쳐 조만간 문무일 검찰총장이 자세한 사항을 직접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 중 눈에 띄는 건 공감대라는 말입니다.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넓어져 다행이라고 했는데 며칠 전만 해도 수사권 조정안 내용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항명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입장을 보였다가 갑자기 수위를 낮춘 겁니다. 일단 어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경찰 권력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문 총장의 우려를 경청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와대가 먼저 한 발 물러섰으니 검찰도 여기에 보조를 맞춘 거죠. 또 청와대와 계속 긴장 국면을 끌고 가는 것보다는 국회 본회의 표결 전까지 검찰 입장을 충실히 전달하는 게 더 낫다는 판단도 했을 겁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런저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하는 검사들이 대다수지만 검찰이 개혁의 대상이지 개혁 주체가 아니지 않느냐는 쓴소리도 나온 겁니다. 김수철 기자입니다. 현재 검찰은 검찰개혁의 원인이지 검찰개혁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검찰을 향해 평소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임은정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대 목소리와는 상반된 의견을 낸 겁니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에서 합의파기를 운운하는 등 분노의 목소리가 있다는 뉴스를 접했다며 참 한심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입법은 입법부가 최종 결정하는 것일 뿐 검찰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검찰 관계자는 임 검사가 과거 검찰의 모습만 보고 있다라며 제도가 시행되는 건 별개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내부망에도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반발 기류가 역력합니다. 경찰이 기소 의견을 올려주면 지게꾼이 집 나르듯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지게꾼 검사가 돼서는 안 된다며 비판하는가 하면 수사 구조개혁의 주체는 국민인데 국민이 도외시되고 있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사흘 전 북한의 신형 전술 유도 무기는 당초 알려진 것보다 더 오랜 시간 발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은 발사체를 미사일로 규정할지에 대해 분석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미국이야 자기네 땅까지 도달하지 않는 미사일이니 무시한다고 해도 우린 아니죠. 어서 답을 내놔야 합니다. 연장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일 합동참모본부는 북측이 약 20분 동안 특정하기 어려운 단거리 발사체 여러 발을 쐈다고 공지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설명이 달랐습니다. 09시 06분부터 10시 55분까지 다수의 단거리 발사체를 포착하였습니다. 당초 군이 발표한 시간보다 실제로는 1시간 30분 정도 더 북측의 발사 훈련이 이어졌지만 군 당국이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겁니다. 이에 대해 군은 당시 북측의 추가 발사 가능성이 있어 공지하지 못했다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내놨습니다. 군은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에서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가 적게는 10발에서 많게는 20발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발사체들은 고도 20에서 60km로 비행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이스칸데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우려스러운 대목은 우리의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에 대한 대비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이 무기 체계를 요격할 만한 수단이 없습니다. 지금은 중간에 나오다 그 비행 계획을 좀 바꿔버려요. 예상한 대로 요격이 안 되는 그런. 그럼에도 군은 9.19 군사합의 위반 사안은 아니라며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규정할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분석이 필요하단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신중 모드에도 북측의 선전 매체들은 연일 남한 때리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수선한 상황에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내일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깜짝 방문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국방부가 오늘 국회를 찾아 북한 발사체에 대한 비공개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분명 같은 보고를 받았을 텐데 여야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장 북한의 식량을 지원해 줘야 한다고, 한국당은 왜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부르지 못하느냐고 맞받아쳤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와 여야 지도부가 서주석 국방차관으로부터 북한의 전술 유도무기 발사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설명을 듣고서 기자들과 만난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북한이 발사한 게 미사일이 아닐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궤도를 따라간 거리와 이 고도를 보면은 그것이 미사일인지 아닌지를 식별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또한 공개된 장소에서 급이 낮은 포병국장이 현장을 지휘한 만큼 도발보다는 한미의 메시지를 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번 일이 기존 남북, 한미 관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대화 재개를 위한 모멘텀으로 대북 식량 지원의 필요성까지 언급했습니다.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식량 지원은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던 사안입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국방부와 국정원이 북한 옹호에만 열중이라며 국정원이 아니라 북정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술 유도 무기라고 얼버무렸습니다. 강도가 휘두른 칼을 요리용이라고 해줄 판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기고문을 놓고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참 한가한 소리를 했다며 창피한 기고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조창원입니다. 북한이 쏜 단거리 발사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밤 전화 통화를 합니다. 두 정상은 이번 발사를 도발로 보지 않을 듯합니다. 그래야 북미 대화의 불씨를 살릴 수 있을 테니까요. 황재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이 쏜 단거리 발사체와 관련해 오늘 밤 전화 통화를 합니다. 문 대통령이 이번 발사를 도발로 보기 어렵다는 우리나라의 분석 결과를 먼저 전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을 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관련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현재의 국면을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젯밤에는 아베 일본 총리와 40분간 전화 통화를 하고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에 대한 양국의 의견 일치를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일본보다 하루 늦게 전화 통화가 된 것에 대해서 청와대는 안보실과 국방부에서 북 발사체에 대해 더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정상간 전화 통화에서는 이르면 이번 달 말로 관측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황재원입니다. 트럭에 실려있던 자재가 하역 도중 떨어져 길 가던 80대 노인이 숨졌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쳤거든요. 신용식 기자입니다. 공사 자재를 가득 실은 덤프트럭 한 대가 건설 현장 인근에 멈춰서 있습니다. 잠시 뒤 트럭이 움직이는가 싶더니 실려있던 자재가 옆으로 쏟아집니다. 오늘 오후 12시쯤 한 건설 현장에서 공사 자재가 추락해 옆을 지나던 8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자재를 피하지 못한 80대 남성은 머리를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에선 지게차 기사와 덤프트럭 기사, 일반인 통행을 통제하는 신호수 등이 자재를 지게차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이제 조사받고 이제 내가 신호 바꾸려면 이제 차도를 통제하고 그래서. 일단은 뭐 하역하다가 그 최고점으로 흔들려서 넘어지는 장면이 보이기 때문에 반대편에서 걸어오신 건 맞을 겁니다. 경찰은 당시 현장 소장과 지게차 기사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용식입니다. 경찰이, 그것도 경찰 간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시민을 폭행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시민들의 안전을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생활안전과의 책임자였는데 본인도 왜 그랬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사건은 지난 5일 밤 9시 35분쯤 전북 익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건 현장입니다.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40대 최 모 씨는 귀가 도중 이 벤치에 앉아있던 30대 남성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주민을 폭행한 남성은 놀랍게도 현직 경찰 간부였습니다. 경찰서장인 총경 바로 아래 계급인 경정으로 시민 안전을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자였습니다. 최모 경정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자가 해당 경찰서를 찾아갔지만 최모 경정은 휴가서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동료 경찰관은 오히려 최 경정을 감싸고 돕니다. 그쪽에도 오히려 붙이지 않나 거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부산에서는 현직 경찰 간부가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기강 해이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클럽 버닝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가수 승리와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해 내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알려진 성매매 알선과 횡령 외에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정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가수 승리를 모두 17차례 불러 조사했습니다. 핵심 혐의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성매매 알선과 버닝썬 자금 횡령입니다. 경찰은 성매매 알선과 관련해 지난 2015년 12월 일본인 투자자 파티 당시 여성들을 동원했다는 승리의 동업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의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한국에 방문한 일본 투자자 일행을 위해 성매매 여성을 부르고 대금을 알선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승리가 재작년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자신의 생일 파티 때 여성을 동원한 알선책에 1,500만 원을 지급한 증거 등도 확보했습니다. 20억 원에 이르는 버닝썬 자금 횡령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중 유리홀딩스가 운영한 클럽 몽키 뮤지엄에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2억 원 가량을 빼돌리는데 승리는 직접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휴 기간 보강 수사를 마친 경찰은 승리와 유 전 대표에 대해 내일 성매매 알선과 횡령, 그리고 몽키 뮤지엄을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조만간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버닝썬 경찰 유착 의혹이 제기된 강남경찰서뿐 아니라 관악구에서도 유흥업소와 경찰 간의 유착 의혹이 불거져 경찰관 2명이 수사를 받고 있죠. 이런 유착 의혹을 털어내기 위해 관악경찰서가 최근 위장 단속까지 하고 있습니다. 잠시 반짝 보여주기식 수사는 아니겠죠. 심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형형색색 간판이 켜진 서울 관악구의 유흥가입니다. 늦은 밤 유흥가에선 호객행위와 성매매 등 불법 영업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남성이 유흥가로 들어서자 기다렸다는 듯 호객꾼이 접근합니다. 저기 어디? 술집이야. 그럼 가격을 맞춰갖고 가야 돼. 호객꾼의 안내를 받고 들어간 곳에서는 은밀한 제안이 들어옵니다. 이 차는 이제 모텔 가가지고 1시간 더 하시는 거고요. 모텔비는 별도로 5만 원에서 6만 원. 사실 이 남성은 사복으로 갈아입은 인근 지구대 경찰입니다. 손님으로 위장해 특별 단속에 나선 겁니다. 경찰 복장으로 해서는 업주들이 눈치를 채고 불법 행위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환복을 하고. 최근 소속 경찰 2명이 유흥업소로부터 향응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되는 등 유착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실제로 단속을 시작한 한 달간 50여 개 위반 사항을 적발했고 관계자 16명을 성매매 알선 혐의 등으로 입건하는 성과도 냈습니다. 통상적인 관행들 그런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업주들이 경계하고 주의하는 좀 허물고. 보여주기식 일회성 단속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수 있는 만큼 보다 철저한 상시 단속과 경찰 내부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집 앞에서 협박 방송을 한 유튜버가 검찰의 소환 조사에 불응했습니다. 이 유튜버는 이명박 전 대통령 집에 쥐약을 보낸 건 괜찮고 계란을 던지겠다고 한 자기는 문제시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이 건물입니다. 야, 윤석열아, 내가 날계란 2개 갖고 있어. 우리가 자살 특공대로서 너를 X겠다라는 걸 보여줘야죠. 이 방송이 나간 뒤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유튜버 김모 씨가 정치 탄압을 주장하며 검찰의 소환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나쁜 놈으로 만들어 죽이고자 하는 정치 탄압이라고 생각합니다. 웃자고 찍은 김의 영상을 문제 삼아 수사하는 것은 명백한 편사 수사입니다. 그러더니 단순 해프닝이었다며 윤지검장에게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그 발언으로 인해서 윤석열 지검장이 공포심을 느꼈다면 남자로서 여기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소환에 불응한 김 씨는 수사가 적절한 건지 묻겠다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와는 별개로 김 씨가 집회 참가자를 폭행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한 집회 현장에서 참가자들과 실랑이를 벌이던 도중 자신을 가로막은 남성의 얼굴을 팔꿈치로 때린 겁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한 재소환 여부와 함께 협박 이외에 폭행 혐의도 수사할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편의점을 열려고 할 때 어떤 편의점을 할까? 아무래도 가맹점주들은 예상 매출을 비교해보고 결정하겠죠. 그런데 편의점 업체인 이마트24가 가맹점주에게 예상 매출을 과장해서 제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런 불만을 제기하는 점주가 한두 사람이 아니지만 이마트24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심지어는 사전에 알려줬던 예상 매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홍주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1년째 이마트24 편의점을 운영 중인 A씨는 예상과 달리 낮은 매출에 적자만 보고 있습니다. 실제 매출은 예상 매출 170을 집어준 거에 대해 이제 45%밖에 안 나오죠. 하루 매출이 이제 80만 원. 실제로 A씨가 본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루 예상 매출은 170만 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A씨 항의에 본사는 발뺌했습니다. 수요가 이거 얼마 찍으니까 비스무리하게 나올 거다라고 해서 170으로 이해하고 자기 혼자 그렇게 판단한. 심지어 해당 매장에 대한 예상 매출은 없다고도 했습니다. 예상 매출이란 자료를 시스템에 이렇게 남겨놓지는 않았습니다. 찾아봤었는데 자료는 따로 없었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맹점 개점 예정지의 예상 매출은 가장 가까운 동일회사 매장 5곳의 실제 매출을 토대로 계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마트24가 A씨에게 준 자료에선 사실과 달라 보이는 내용이 발견됐습니다. 약 6평 크기로 연매출 4억 원이 넘는다고 나와 있는 매장은 최근 수년간 근처에서 영업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6평짜리 이마트 편의점이라는 건 처음 들어보는데. 최근에 몇 년 동안은? 네, 이 동네는 없었어요. 본사 직원도 매장이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6평짜리가 없는데? 6평짜리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마트24가 허위 과장 예상 매출을 제시했다고 주장하는 점주들은 현재까지 10여 명으로 단체 행동을 계획 중입니다. 이마트24 측은 예상 매출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산정됐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내용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홍주환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민생투쟁 대장정의 첫 걸음으로 부산 자갈치 시장을 찾아 패스트트랙의 문제점을 비판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시장은 휴무일이었지만요. 이동석 기자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부산 자갈치 시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선거제 개편안 등 패스트트랙 지정 강행에 반발해 부산을 시작으로 19일 동안 전국을 돌며 민생투쟁 대장정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선거법, 공수처법, 이게 뭐 그리 급합니까? 패스트트랙에 태울 그런 일이니까 이게? 민생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에 태워도 모자랄 판에. 공교롭게도 민생투쟁 대장정 출정식을 연 자갈치 시장이 정기 휴무일이었지만 황 대표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마을회관이든 경로당이든 재워주시는 곳에서 잠을 잘 생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황 대표의 장애투쟁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민생투쟁 대장정에 돌입한다고 하는데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민생은 국회에서 챙겨야 합니다. 패스트트랙을 놓고 이어진 여야의 기싸움에 결국 4월 임시국회는 본회의 한번 열지 못하고 끝나게 됐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며 캐스팅 보트 역할을 톡톡히 한 바른미래당. 하지만 김관영 원내대표 재신임을 놓고 내부 갈등이 치열합니다. 바로 내일 김 원내대표의 재신임을 묻는 의총이 열리는데 당초 패스트트랙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진 의원 4명도 김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바른미래당 의원 15명이 김관영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며 의원총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요구서엔 바른정당 출신 의원 8명과 국민의당 출신 의원 7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했던 기존 11명에 권은희, 김삼화, 신용현, 김수민 의원 등 여성 의원 4명이 가세하면서 재적 의원 24명의 절반을 훌쩍 넘겼습니다. 당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일삼고 불법 사보임을 강행했습니다. 김관영 원내대표의 비도덕적이고 비민주적 행태에 대한 책임을 묻고 김관영 원내대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황이 견디기 힘들다고 원내대표직을 던지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며 사퇴 요구를 거듭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퇴를 요구한 의원들을 향해 내년 총선에 바른미래당 소속 출마를 약속하면 즉각 사퇴하겠다고 역공을 펴기도 했습니다. 기호 3번 달고 한국당이나 민주당과의 연대나 통합 없이 당당하게 총선에 나가서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는 의사표현을 하신다면 저는 그 즉시 그만두겠습니다. 내일 의총에서 김관영 원내대표에 대한 불신임을 의결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바른미래당 내용이 최대 분수령을 맞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어쨌든 여야는 그 어느 때보다 바빴다고 하지만 4월 임시국회는 본회의 한 번 열지 못하고 끝나버렸습니다. 내일은 여당의 새 원내대표가 뽑히는 만큼 혹 꼬일 대로 꼬인 정국이 좀 풀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나옵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가까스로 문을 연 4월 국회는 이번에도 성과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임기 종료를 하루 앞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 이 점을 꼽았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한 5달 동안 특검, 국정조사, 패스트트랙 하지 마라. 이거 말고는 여야 간에 대화가 없었다. 참 그게 아쉽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과 탄력근로제 등 현안이 쌓여있지만 5월 국회는 성사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다만 내일 여당의 새 원내 지도부가 꾸려지면 국회 정상화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는 김태년, 노웅래, 이인영 의원이 출전해 3파전으로 치러집니다. 가지 정책 과제들에 대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반드시 성과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적이고 배타적이고 경직된 모습이 있다 그런다면 이건 인물이건 그리고 이미지건 정책이건 그런 면에서 변화가 있어야 된다. 국민들과 대화하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국민들에게 대안을 주고 희망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뚜렷한 대세가 없는 상황에서 누가 되든 홈로가 예상됩니다. 야당과 협치를 통해 개혁 입법들의 성과를 내야 하고 총선을 1년 앞둔 만큼 당내 통합에 어려운 과제도 안게 됩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39년 전 민주화 운동 당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동료를 밀고 했다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을 두고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심 의원이 유 이사장의 진술서 내용을 공개하며 재차 저격에 나서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심 발언을 한 겁니다. 배신한 사람은 바로 심재철 의원이라고요. 김문영 기자입니다.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 각각 서울대 총학생회장과 대의원회 의장을 맡았던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한때 동지였던 두 사람은 최근 심 의원이 당시 유 이사장의 진술서가 사실상 밀고였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심 의원은 동료 18명이 지명수배된 데는 유 이사장의 진술이 결정적 증거가 됐다며 유 이사장의 진술서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반면 유 이사장은 비밀 조직을 숨긴 채 이미 노출된 학생회 간부 명단만을 언급했던 것뿐이라며 심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재반박했습니다. 여기에 학생운동권 후배였던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이 공방에 가세했습니다. 윤 사무총장은 SNS에 올린 글에서 심 의원을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고 문익환 목사 등 민주 인사들을 투옥시킨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판결의 핵심 증언은 바로 심 의원이 했다는 겁니다. 또 사건 연루자 중 유일하게 전두환 정권에서 공중파 기자가 됐던 이유를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 같은 발언에 심 의원은 윤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오늘 외식하자, 저녁에 한잔하자. 우리가 가족 혹은 동료들과 흔히들 주고받는 말이죠. 그런데 요즘엔 이런 말 하기가 좀 부담스럽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외식 메뉴 1위인 삼겹살과 직장인들의 시름을 잊게 하는 소주 가격이 부쩍 올랐거든요. 게다가 오늘부터는 기름값까지 올랐죠. 그런데 지난주 통계청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역대 최저 수준을 넉 달째 0%대라고 또 발표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에 삼겹살 값은 16.5%가 올랐고 소주 출고가는 병당 70원 가까이 올라 식당에선 5,000원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은행이 조사한 소비자 체감 물가 상승률은 2.2%나 됐는데도 말입니다. 원인은 조사 품목 때문입니다. 정부는 식생활품, 주거생활품, 의복 등 481개의 대표 품목을 정해서 소비자 물가를 계산하는데 일부 품목에 가중치를 둬서 평균을 냅니다. 이 때문에 가중치가 큰 월세가 오르면 소비자 물가가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나지만 가중치가 낮은 생필품값이 오르면 상대적으로 물가가 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게 되죠. 하지만 소비자는 당장 쓰는 생활 필수품이나 먹을거리 같이 자주 쓰는 물건값이 오르면 물가가 올랐다고 느끼죠. 때문에 소비자 물가와 체감 물가 사이에 이렇게 괴리가 생기는 겁니다. 식료품 값만 봐도 지난 연말 기준 우리나라가 OECD 34개 나라 중 5번째로 많이 올랐는데 통계는 0%대 상승이라고 자랑을 하니 과연 그 통계가 국민에게 필요한 걸까요? 누구를 위한 통계인 걸까요? 지난해 말 정부는 이런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조사 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하겠다고 했지만 결과는 별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좀 더 현실적인 방법이 필요한 거죠. 서민들은 물가가 올랐다고 힘들어하는데 통계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정부는 지금이라도 숫자가 아닌 당장 먹고 살기 힘들다는 국민들의 얼굴과 목소리를 먼저 봐주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정확한 현실이니까요. 뉴초점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관세 인상을 외치며 미중 무역 협상이 다시 고비를 맞았습니다. 중국이 미국 마음에 들게 법을 바꾸지 않겠다고 해서인데 만약 두 나라가 내일 모레 무역 협상에 합의하지 못하면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는 기존 10%에서 25%로 대폭 오르게 됩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중국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오는 10일부터 수입산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위협한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을 재확인한 겁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재협상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다시 관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곧 타결될 듯하던 미중 무역 협상이 어그러진 건 양국의 견해차 때문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무역협상단이 입장을 번복해 중국 법을 바꿔야만 하는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중국 측의 태도 변화가 트럼프를 화나게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관세 위협이 보다 많은 것을 얻어내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양측은 미국이 예고한 관세 인상 시점 하루 전인 9일 미국 워싱턴에서 만납니다. 争取在相互尊重的基础上达成一个互利双赢的协议，这不仅符合中方利益，也符合美方利益，更是国际社会的普遍期待。 미국이 제시한 마지막 데드라인 안에 중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확전과 타협의 갈림길에 선 미중 무역 전쟁의 향방을 결정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삼성바이오 분식 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회사 직원이 공장 바닥에 숨긴 서버를 찾아냈습니다. 며칠 전 회사 직원이 집에 숨겨둔 서버도 발견해냈죠. 검찰은 이 서버에 분식 회계 의혹을 뒷받침할 내용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삼성바이오 분식 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바이오 측이 회계 자료를 감춘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 공장을 압수수색해 바닥을 뜯어내고 회계 자료와 관련된 회사 서버 등을 찾아냈습니다. 또 회사 서버를 숨기는 데 가담한 보안 담당 직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실무자급인 A씨가 단독으로 서버를 숨겼을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윗선의 지시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 관련자들을 조사하면서 공장 바닥을 뜯은 뒤 서버 등을 숨겼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삼성바이오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직원 B씨도 증거인멸 혐의로 조사했습니다. 이 직원도 회사 서버를 떼어내 자신의 집에 숨겨놨다가 발각됐습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바이오와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바이오가 부적절한 회계 처리로 회사 가치를 부풀렸고 증거인멸에 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의 회사 가치가 높아지면 모회사인 제일모직의 가치도 덩달아 높아져서 제일모직이 삼성물산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합병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한 서버에 회계 문건이 남아있을 것으로 보고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권열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출시한 퇴행성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에 엉뚱한 성분이 들어갔다고 하죠. 우리나라에서 3,400명이 이 약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벌써 100명이 집단 소송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김영 기자입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의 성분이 당초 신고와 달랐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지난달 홈페이지에는 최근에야 사실을 확인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 2년도 더 전인 지난 2017년 3월 염색체 검사에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 유래세포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로부터 판매 허가를 받기 넉 달 전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내부적으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치료자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는. 환자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너무 속이 화가 나죠. 세상에 사람한테 투여해서는 안 되는 걸 투여했다는 그 자체가. 근육이나 이런 게 더 빠졌다는 느낌? 그거를 이제 접하고 난 뒤로부터는 더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더 불안한 거죠.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모인 환자들은 코오롱 생명과학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만 3,400여 명이 이 약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100여 분 이상 참여 의사를 밝혀주고 계시고요. 허가받지 않은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 자체가 이제 약사법 위반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서 시민단체가 고발한 인보 사건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수사했던 형사 2부에 배당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파격 할인, 최저가라고 해서 광고하는 걸 다 믿으면 안 됩니다. 배송을 안 하고 시간만 끌더니 아예 배송을 못한다는 답변이 돌아오는 식의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수십 일간 기다린 사람만 허망하게 되는 겁니다.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0대 전모 씨와 전 씨의 언니는 얼마 전 한 대형 오픈마켓에서 비데를 사려다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정가 35만 원짜리 비데가 30%나 파격 할인된다는 말에 구입했는데 한 달 반이 넘도록 제품이 배송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아, 왜 이렇게 싸지? 대기업인 를 믿고 신뢰성이 있는 그런 곳을 믿고 산 거지. 주문 폭주로 작업이 늦어진다는 오픈마켓에 연락을 받길 몇 차례. 재고 수급이 안 되면 늦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 돌아온 건 제품이 단종돼 팔 수 없으니 더 저렴한 다른 제품을 설치하지 않겠느냐는 권유였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전자제품 매장에 직접 확인해보니 단종됐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주문은 가능하시죠? 34만 5천 원. 대형 오픈마켓의 공신력만 믿고 들어갔다. 이렇게 낭패를 본 피해 사례는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픈마켓 등 인터넷 쇼핑몰과 관련된 피해는 지난해 10,000건을 넘어섰습니다. 굉장히 싸게 파는 물건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함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오픈마켓이라고 불리는 통신판매 중개자들의 책임을 좀 더 강화해야 될. 전문가들은 현재로선 오픈마켓에 입점한 판매자를 사후 처벌하는 수밖에 없는 만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손하늘입니다.
숫자를 보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올해 1분기 법원에 개인 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2만 3천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12%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빚을 갚을 능력이 충분치 않다는 채무자가 많다는 건데 개인 회생 신청자는 2년 연속 상승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정부가 서민 경제를 살리겠다며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펼친 이후에 계속 늘었죠. 아예 채무 상환 능력이 없다고 보는 개인 파산 신청자도 9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상과 현실의 차이 더 늦기 전에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필리핀에서 카지노를 운영하는 일당이 1,000억 원이 넘는 외화를 밀반출했습니다. 한 번에 수억 원씩 깎고 그간 수백 차례나 공항 검색대를 통과했지만 한 번도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강진우 기자입니다. 경찰이 외화 밀반출 혐의로 체포된 남성의 몸을 수색합니다. 여성용 보정 속옷을 입은 남자의 몸에서 5만 유로 내뭉치가 쏟아져 나옵니다. 신발 밑창에서도 돈 뭉치가 발견됩니다. 더 있어요. 나중에 가서 더 확인할 건데 지금 빨리 확인하세요. 빨리 말하세요. 이 남성의 몸에서 나온 금액만 30만 유로, 우리 돈 4억 원입니다. 일당은 지난 3년 동안 270여 차례에 걸쳐 1,080억 원 상당의 외화를 필리핀으로 밀반출했습니다. 원화가 대포 통장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면 유로나 달러로 환전해 다시 필리핀 도박장으로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는 환율 차익이고 두 번째는 도박 자금입니다. 필리핀 현지에서는 그에게 도박 자금은 원화에서 페소화로 환전이 안 됩니다. 즉 환전이 쉬운 유로화와 달러화가 환전시키기 때문에. 외화 환전을 주도했던 국내 총책 등 8명이 구속됐고 운반책 등 20명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필리핀 현지로 돈을 보낸 국내 도박 가담자는 물론 또 다른 밀반출 조직까지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미국의 3대 미인 대회 1등을 모두 흑인 여성이 휩쓸었습니다. 흑인 여성에게 출전권을 준 것도 몇십 년 안 됐는데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김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9 미스 USA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첼시 크리스트는 대회 내내 지적인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I would say that my generation is innovative. I'm standing here in Nevada, in the state that has the first majority female legislature in this entire country. 노스캐롤라이나주 출신인 크리스트는 MBA를 졸업하고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스 아메리카에서 우승을 차지한 니아 프랭클린, 그리고 10대를 대상으로 한 미스 틴 USA 칼리 게리스. 이들은 모두 흑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미국의 3대 미인 대회 우승을 모두 흑인 여성이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921년에 창설돼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미스 아메리카 대회에서 흑인 출전이 허용된 것은 50여 년이 지난 1970년부터였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인들의 미적 기준이 인종차별과 고정관념으로 얼룩진 과거에서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상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시아계 여성이나 이른바 플러스 사이즈 여성이 우승을 차지한 적이 없는 만큼 다양성을 높이는 면에선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다음 달 프랑스 여자 월드컵을 앞두고 대표팀이 마지막 담금질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골키퍼들의 줄부상으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김태일 기자입니다. 여자 축구 대표팀이 약 한 달 만에 다시 소집됐습니다. 다음 달 프랑스에서 열리는 여자 월드컵을 앞두고 국내에서 진행하는 마지막 훈련입니다. 그런데 골키퍼들이 줄부상을 당하며 소집 첫날부터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무거웠습니다. 대표팀 부동의 골키퍼 김정미가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낙마한 데 이어 강가에마저 허벅지 부상으로 정상훈련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언니들의 부상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책임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부담감은 많지만 자신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팀은 마지막 국내 훈련에서 골키퍼 줄부상 악재 극복과 함께 체력 강화, 수비 조직력 다지기에도 공을 들일 예정입니다.
체격적으로 큰 선수들과의 경기에서 우리가 좀 더 많은 움직임을 가져가야만이 가장 중요한 것은 체력적인 면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윤덕여 감독은 앞으로 열흘간 국내 훈련을 통해 선수들을 집중 점검한 뒤 오는 17일 프랑스 여자 월드컵에 나설 최종 23명의 명단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태일입니다. 짜릿한 끝내기 한방, 치열한 투수전이 오가는 프로야구에선 1점의 승부가 결정나기도 하는데요. 1위 SK와 꼴찌 KT는 유독 이 1점 차 승부에 희비가 갈리고 있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3대3 접전이 이어지던 7회, SK 허도환이 좌측 담장을 넘기는 결승 솔로포를 터뜨립니다. 짜릿한 한 점 차 승리는 1위 SK에겐 익숙한 풍경입니다. 11번의 한 점 차 경기에서 전승을 기록하며 전체 승수의 절반가량을 쌓았습니다. 하재훈, 박민호 등 막강 개투지는 한 점 차 승리의 원동력입니다. 선발이 흔들리더라도 추가 실점을 막아내며 역전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타선의 높은 집중력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홈런 공장의 명성은 다소 떨어졌지만 승부처마다 결정적인 한 방으로 승부에 마침표를 찍고 있습니다. SK가 한 점에 웃는다면 꼴찌 KT는 한 점에 울고 있습니다. 10개 구단 중 가장 많은 한 점 차 경기를 치렀지만 롯데 다음으로 낮은 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눈앞에서 승리를 놓쳤다는 허탈함에 개투진의 부담이 더해질 수밖에 없는 한 점 차 피말리는 승부. 지난주 LG와의 주중 3연전을 모두 한 점 차로 패한 KT는 치열한 승부 속에 이강철 감독이 퇴장당하기도 했습니다. 안타 하나, 실책 하나에 더해지는 작은 한 점이 두 팀의 초반 판세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어버이날인 내일도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21도, 광주는 22도로 대부분 지역이 20도를 웃돌면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여전히 한 자릿수를 가리키겠는데요. 광주 8도, 영천은 6도로 기온차가 20도 가까이 벌어져 출퇴근길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 소식이 없어 대기는 빠르게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원 영동을 따라서는 강풍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영동 지역은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1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초속 20m 이상의 바람은 사람이 제대로 서 있기 힘들 뿐더러 간판이 떨어질 정도입니다.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내일 중부지방 맑은 가운데 대기질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가리키겠습니다. 남부지방 낮에는 대구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부지역 내일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영동 지역의 강한 바람은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불법 유턴을 하다 걸린 중국인 남성이 경찰관을 회유하기 위해 담뱃갑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그 안에는 마약 봉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남성이 진짜 담뱃갑과 마약을 감춘 담뱃갑을 헛갈렸던 건데 적발되면 깔끔하게 딱지를 끊어야지 딴짓을 하면 더 큰 화를 입는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사건 아닌 사건이었습니다. 뉴스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